오늘 페이지 96쪽 항상성 조절 파트 진도 나갈 건데요. 그 전에 우리 여러 가지 호르몬을 배웠죠? 그 호르몬 표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얘들아, 호르몬이 분비샘에서 분비가 되고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왜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온몸에 있는 조직의 전부 기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특정한 표적 조직이나 기관에만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었을까? 네, 여러분이 알다시피 특정 호르몬에는 특정 호르몬을 받아줄 수 있는 수용체가 있는데 그 수용체는 표적 조직 혹은 표적 기관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녀도 수용체가 없는 조직이나 기관은 그냥 지나치는 거야. 그러다가 표적 조직이나 기관, 자신의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조직 근처를 지나갈 때 그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르몬을 공부할 때 호르몬이 분비되는 분비샘, 분비기관, 호르몬 이름, 표적, 기능 이렇게 네 가지를 같이 외워주어야 합니다. 맨 처음에 분비기관 갑상샘 배웠죠?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티록신이었어요. 티록신이 혈액으로 분비된다. 온몸을 돌면서 표적세포가 가지고 있는 수용체에 결합하는데요. 티록신의 표적은 온몸에 있는 조직이에요. 효과, 대사량 증가. 특히 세포호흡이 증가하죠. 세포호흡량 증가. 분비기관 두 번째, 뇌하수체 전엽도 살펴봤었죠.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먼저 생장호르몬. 생장호르몬의 표적은 온몸 조직. 효과는 혈당 증가, 단백질 합성.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도 분비됐습니다. 표적은 갑상샘. 기능은 갑상샘 세포를 자극하죠. 티록신을 분비하도록 유도합니다. ACTH도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가 됐었는데요.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었죠? 당연히 표적은 부신 겉질이야. 효과는 부신 겉질 자극하여 장질 코르티코이드 분비 유도였죠. 단코코라고 쓸게요. 생식샘 자극 호르몬도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었습니다. 아이고, 표적은 생식샘. 마찬가지로 기능은 생식샘을 자극하여 성호르몬 분비 유도. 여기서 생식샘은 난소나 정소를 의미하고요. 성호르몬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등이 있겠죠. 뇌하수체 후엽도 분비기관 내분비샘이었는데요. ADH 대표적으로 배웠죠. 항이뇨 호르몬, 바소프레신이라고도 합니다. ADH는 표적이 콩팥이에요. 그래서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 촉진. 옥시토신도 분비가 됐었죠. 표적은 대표적으로 자궁, 분만 유도. 선생님이 대표적인 표적과 대표적인 효과만 적는 거야. 부신 겉질.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분비되는 호르몬이었고요.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간 및 여러 조직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효과, 혈당량 증가.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도
부신 겉질이 분비하는 호르몬이었습니다. 표적은 콩팥. 콩팥에서 무기질을 재흡수하는데요. 여기서 재흡수되는 무기질 대표적으로 나트륨 이온이 있습니다. 부신수질, 또 내분비샘이었는데요. 부신수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에피네프린, 다른 말로 아드레날린이라고 배웠죠. 에피네프린은 표적조직, 간, 근육, 여러 조직 등등이 있고요. 간이나 근육에서는요,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들죠. 포도당을 분비시키기 때문에 혈당 증가, 혈당량 증가, 또 다른 여타 여러 조직에서 대사량을 증가시킵니다. 세포호흡 증가겠죠? 부신수질에서 분비되는 에피네프린은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부신수질에 신호를 주면은 부신수질에서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을 혈액에 분비하는 거야. 에피네프린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간이나 근육이나 우리 온몸에 있는 여러 조직의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분비하고 대사량을 증가시켜서 세포호흡량을 증가하고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자가 또 중요한 내분비샘 중에 하나였어요. 이자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하죠. 특히 인슐린은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합니다. 여기다 적을까요? 이자 베타세포. 인슐린을 분비하고요. 간, 여러 조직이 표적입니다. 인슐린은 간에서 글리코젠을 합성합니다. 포도당 흡수 촉진. 포도당을 혈액에서 되려 반대에 세포 안으로 흡수를 하고 그 흡수한 포도당을 가지고 차곡차곡 블록 쌓듯이 포도당을 쌓아서 글리코젠을 합성해요. 글리코젠 합성하고 또 포도당 흡수해서 글리코젠 만들고 혈당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결과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혈당량 감소. 이자의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글리코젠이랑 이름 비슷해서 많이 헷갈리는데 헷갈리지 말고 정확하게 외워주세요. 글루카곤은 간이 대표적인 표적 세포인데요. 표적 기관인데요. 인슐린이랑 반대야.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생성하고 분비하겠죠. 혈당량 증가됩니다. 그 다음 난소도 내분비샘이었어요. 난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등이 있었죠. 에스트로겐은 여러 조직 그리고 자궁 대표적인 표적기관이고 프로게스테론 마찬가지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2차 성징을 유발하고요. 자궁에 작용해서 자궁벽을 두껍게 발달시키는 역할을 해요. 프로게스테론은 임신 중에 임신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임신 중 새로운 난자가 생장하는 것을 억제하죠. 임신 중에 또 임신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궁벽을 발달시킵니다. 성소.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죠. 여러 조직에 작용하여 남성의 2차 성징을 유도합니다. 페이지 96쪽 항상성 조절 파트 같이 볼게요. 항상성이란 체내외의 환경 변화에 대해 체내 환경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려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 일정 범위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어 주어야 하는 특성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혈당량. 혈당량은 혈액 속의 포도당의 양을 의미합니다. 여기 적혀 있네요. 혈액 속 포도당의 양으로 혈액 100ml당 포도당 100mg 정도의 양을 유지해야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요. 또 체온. 체온은 보통 36.5도씨가 정상 체온이라고 하고 위아래로 한 1도 정도만 올라가도 약간 열이 있다. 1도만 내려가도 저체온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렇듯 체온도 일정 범위를 항상 유지해 주어야 하고요. 삼투압 등의 특성이 있죠. 이런 특성을 일정 범위로 유지해 주어야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생명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 항상성 관리에는요, 항상성 유지하는 데에는 자율신경과 호르몬이 특히 관여하는데요.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작용으로 항상성이 조절된다고도 할 수 있겠죠. 교과서 여기 읽어볼게요. 우리 몸의 항상성 조절에는 감각기관, 신경계, 내분비계, 근육, 내장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관여하는데 항상성 조절의 최고 중추는 시상하부입니다. 시상하부의 명령을 받는 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가 항상성 조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성 조절의 원리로 우리가 두 가지 들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지울게요. 항상성 조절 원리. 전부 우리가 배운 거예요. 먼저 음성 피드백. 음성 피드백은 뭐였지?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항상성을 조절하는 거였죠. 예를 들어서 티록신 분비 조절 배웠습니다. 조절. 두 번째, 길항작용. 길항작용은 서로 반대되는 영향이 동시에 작용하고 번갈아 가면서 작용하면서 항상 일정한 양을 유지하는 그런 원리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해서 우리는 체내의 항상성을 조절해요. 첫 번째로 우리 몸에서 혈당량을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살펴볼게요. 혈액 속의 당, 포도당은 체내의 주요 에너지원이므로 혈액 속의 당량이 너무 많거나 또 너무 없으면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우리 혈액은 일정한 양의 포도당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돼.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돼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혈액 속에 포도당량이 너무 많을 때 줄여주는 작용을 해야 되고요. 또한 순간적으로 혈액 속에 포도당량이 너무 적으면 증가시키는 작용을 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볼게. 밑으로 내려갈게요. 혈당량 조절. 우리가 밥을 먹으면 식사 직후에 순간적으로 혈당량이 증가해요. 자, 혈당량이 증가되는 변화를 자극이라고 하면 어디서 감지하냐면요. 이자의 베타세포가 이를 감지합니다. 이자 베타세포가 혈당량이 증가됐네 감지하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죠. 인슐린 분비량 증가. 인슐린은 혈관으로 분비되죠. 호르몬이니까 표적 조직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에 결합하게 됩니다. 인슐린 수용체는 어떤 애들이 가지고 있냐면 몸에 있는 체세포들 그리고 간에 있는 세포들이 인슐린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인슐린이 혈관을 쭉쭉 돌면서 자신의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에 결합하는 거야. 체세포의 수용체에 인슐린이 결합하면 체세포는 포도당을 흡수하기 시작하고 근데 어디로부터 어디로? 혈액으로부터 세포 안쪽으로
즉 혈액에 남아있는 당량은 감소하게 되겠지. 간에 있는 수용체에 인슐린이 결합하면 간세포에서는 포도당 흡수량을 증가시키고요. 글리코젠을 합성하게 됩니다. 흡수한 포도당을 차곡차곡 결합해서 글리코젠의 형태로 저장해 놓는 거야. 어쨌든 결과적으로요. 혈액에 있는 당량은 줄어들게 되겠죠. 혈당량 감소. 또 혈당량이 증가한 거를 시상하부에서도 감지할 수 있어요. 혈액 속에 포도당량이 증가했네. 그러면 시상하부는 부교감 신경을 흥분시킵니다. 부교감 신경은 이자 베타 세포를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를 더욱 촉진시켜요. 이렇듯 신경도 관여하고 호르몬도 같이 관여하고 있죠. 혈당량을 조절하는데. 자, 혈당량이 감소했어. 그러면 혈당량이 증가했다는 자극이 줄어들겠지. 이 자극이 줄어들게 되면 이자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게 되겠죠.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고 있네. 일종의 음성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혈당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혈당량 감소시키는 작용으로 완화시켜주고 있죠. 반대 상황 같이 볼게요. 장시간 공복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혈당량이 감소해요. 이 혈당량이 감소한 변화를 자극이라고 치면 이자 알파 세포에서 이를 감지하게 됩니다. 이자 알파 세포에서 혈당량이 줄어들었어. 그러면 글루카곤 분비해야겠다.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호르몬은 어디로 분비된다고? 혈액으로, 혈관 타고 돌아다닙니다. 표적 조직에 글루카곤 수용체가 있는 그런 세포에만 글루카곤이 작용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간이 표적 기관이라고 배웠어요. 간세포에 있는 글루카곤 수용체에 글루카곤이 결합해. 그러면 글리코젠 분해해요. 그래서 포도당을 마구마구 많이 만들겠지. 만든 포도당을 분비하게 됩니다. 혈액으로. 결과적으로 혈액 속의 당량이 증가되겠죠. 혈당량이 감소하는 자극은요. 시상하부가 또 감지할 수 있어요. 시상하부는 혈당량 감소라는 자극에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요. 흥분한 교감신경은 이자 알파 세포를 자극해서 글루카곤 분비량을 더욱 증가시키고요. 또 추가적으로 시상하부가 혈당량이 줄어들었네 라고 감지하면 시상하부에서 CRH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CRH라는 호르몬은요. 어디가 표적이냐면 뇌하수체 전엽이 표적이에요.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해서 자극받은 뇌하수체 전엽은 ACTH를 분비하게 됩니다. 우리 이거 배웠지?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알죠? ACTH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돼서 혈관을 타고 쭉쭉 부신 피질이라는 표적기관에 도달하죠. 부신 피질은 ACTH로부터 자극받고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분비하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혈당량이 증가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혈당량이 증가되면 더 이상 혈당량 감소라는 자극이 줄어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 분비도 줄어들 거고 교감신경 흥분도 줄어들 거고 시상하부에서 CRH가 분비되는 것도 줄어들겠지. 일종의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음성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위로 잠깐 올라갈게요. 시상하부랑 뇌하수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다시 볼게요. 간뇌의 시상하부 그리고 여기가 뇌하수체야.
시상하부가 혈당량이 감소했네를 이 혈당량 감소라는 자극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CRH라는 호르몬을 혈액에, 여기 지금 그리진 않았지만 혈액에 분비합니다. 그러면 CRH가 혈관을 타고 이동하겠지? 뇌하수체 전엽으로. 뇌하수체 전엽에 있는 세포가 CRH를 받으면 ACTH라는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거예요. 어디로? 혈관으로.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그림엔 못 나오지만 밑에 있는 부신피질로 가서 부신피질 당코코 분비 자극하는 것입니다. 밑으로 다시 내려가 볼게. 자, 오른쪽에서 보듯이 또 혈당량 조절에는 호르몬도 관여하고 신경도 관여하고, 이건 호르몬이 관여하는 거지. 두 가지가 모두 관여해서 혈당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킨다. 이 부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또 혈당량 조절에서 찾을 수 있는 기량작용 같이 정리해 볼게요. 기량작용은 두 가지 상반되는 작용이 함께 활동을 해서 일정량의 혈당을 유지하는 거였죠. 인슐린, 글루카곤. 똑같이 표적 조직이 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슐린은 포도당을 흡수하는 작용을 하고요. 흡수한 포도당으로 글리코젠을 합성하는 작용을 해요. 근데 글루카곤은 간에 작용해서 글리코젠을 분해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진 포도당을 분비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반대되는 작용이 함께 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혈당량이 정상 범위 안에서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기량작용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두 가지 호르몬. 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똑같이 이자를 자극한단 말이야. 그런데 교감신경이 자극하면은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되죠. 또 부교감신경이 흥분해서 이자를 자극하면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죠. 그럼 이 두 가지 호르몬은 또 반대되는 기량작용을 하죠. 이렇듯 두 가지 다른 신경이 이자에 작용을 해서 상반되는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혈당량을 정상 범위 안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교과서 페이지 97쪽 자료 해석해보기 같이 볼게요. 당뇨병은 얘들아, 우리 물질 대사 파트 할 때 같이 살펴봤었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오줌에 포도당이 검출되는 질환이었습니다. 원래 정상인은 오줌 속에 포도당이 검출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오줌 속에 포도당이 어떻게 검출이 되냐? 혈액에 포도당이 정상 범위보다 과도하게 많을 때 오줌에까지 포도당이 검출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몸은 우리 방금 배웠잖아요. 혈액 속에 포도당이 과도하게 많을 때까지 가만 놔두지 않거든. 조금만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도 혈당량을 줄이는 작용을 통해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항상성이 유지되지 못했다는 거야. 혈액 속의 포도당량이 과도하게 많아질 때까지 그냥 가만히 보고 냅뒀다는 소리야.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거야?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죠.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거나 혹은 인슐린은 제대로 분비되는데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되지 못하면 혈당량이 증가돼도 줄이는 완화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혈액 속에 당량이 과도하게 많아지고 오줌에까지 포도당이 검출되는 당뇨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당뇨병은요, 제1형 당뇨와 제2형 당뇨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제1형 당뇨는 이자의 베타세포가 파괴되면 걸립니다. 보통 선천적인 파괴,
보통 선천적으로 이자 베타세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원인이라서 소아당뇨병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자 베타세포는 뭐였어요, 얘들아?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였죠. 이 세포가 파괴되면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거야. 인슐린 분비량이 현저하게 낮다. 따라서 식사를 하거나 주스를 마셔서 혈액 속의 포도당량이 순간적으로 증가했을 때 다시 낮추지 못하고 그 증가된 상태를 계속 우리 몸이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줌에까지 포도당이 검출되는 거겠죠. 제2형 당뇨는요. 제2형 당뇨는 인슐린 분비는 정상이지만 인슐린의 표적세포가 인슐린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인슐린의 표적세포가 인슐린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혈당량을 줄이는 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혈액 속의 당량이 높아진 그대로를 유지하게 되고 오줌에까지 포도당이 검출되는 거야. 보통 원인이 나이, 비만, 운동 부족, 후천적인 것들이지 성인병이라고 말하는 당뇨병의 대부분이 제2형 당뇨병이에요. 자, 이 표를 같이 볼게요. 당뇨병은 발병 원인에 따라 제1형과 제2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형 당뇨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 자체가 파괴된 거야. 즉,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2형 당뇨는 인슐린 분비하는 세포는 정상, 즉 인슐린 분비량은 정상. 그러나 표적세포가 인슐린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인슐린 작용을 제대로 못할 때, 그때 걸리는 당뇨병이 제2형 당뇨병. 그림은 정상인 제1형 당뇨병 환자, 제2형 당뇨병 환자가 각각 같은 양의 주스를 마신 후에 시간에 따른 혈당량과 혈액 속 인슐린 농도를 나타낸 것이랍니다. 주스를 마시면 순간적으로 혈당량이 증가하겠지? 정상인 볼게요. 가로축은 시간이고요. 세로축은 혈당량과 인슐린 농도네요, 각각. 자, 주스를 마셨어. 점점 혈당량 증가하죠. 그런데 잠깐 증가했다가 다시 정상 범위로 혈당량이 돌아온단 말이야. 누구 덕분이었어요? 인슐린 덕분에. 자, 혈당량이 증가하니까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기 시작해요. 쭉 증가하다가 인슐린이 혈당량을 낮추는 작용을 해서 혈당량이 떨어졌겠지? 혈당량이 떨어지니까 인슐린 분비량도 같이 줄어드는 거야. 제1형 당뇨병 환자 볼게요. 자, 주스를 마셨어. 혈당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슐린 보자. 혈당량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슐린 분비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왜? 이자 베타세포가 아예 파괴됐기 때문에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 자체가 없는 거야. 인슐린이 없으니까 혈당량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 볼게요. 죽수를 먹자마자 혈당량이 정말 높아졌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인슐린 농도도 높아지고 있어. 혈당량이 높은 걸 감지하고 인슐린 분비가 증가는 하고 있네요. 정상인과 비슷하게. 그런데 인슐린은 많이 분비되는데 혈당은 줄어들고 있지 않아. 인슐린은 제대로 분비가 되지만 인슐린의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구나. 표적세포가 인슐린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는구나 라고 결론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다시 낮은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상인과 비교해서 1형 당뇨병 환자, 2형 당뇨병 환자 인슐린 농도에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하고, 또 공통점으로는 둘 다 혈당량이 한번 높아지면 다시 낮아지지 않는다라는 거. 쉽사리 혈당량이 정상 범위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 점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